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채널 구독하시고 곧 시작될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저의 겨울 방학은 엄마의 병원 진단으로 시작됐습니다. 말기 신부전. 앞으로는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은 억 단위라고 했어요. 막막했습니다. 저희 둘이서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70번째 생신이었죠.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겸 설날이니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자고요. 그 상냥한 목소리에 속아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모조리 가로채고 저희 모녀를 집에서 내쫓았던 그 날을요. 그 후로 엄마가 아파서 카톡에 글을 올려도 아무도 읽지 않고 모두가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요. 할머니를 핑계로 엄마에게 무언가를 뜯어내려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죠.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약한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빠른 5시 40분.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어질러진 상차림이었습니다. 텅 빈 그릇과 뒤죽박죽 섞인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 우리 자리는커녕 앉을 의자조차 없었습니다. 고모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희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약속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떡해. 애들이 배고파해서 먼저 먹기 시작했지. 너희는 젓가락도 없이 어쩌려고 그래? 저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그때 제 머릿속에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격 시스템에 연결되었습니다. 한 번 반격할 때마다 최소 5,000원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반격이 강할수록 보상 금액은 더 커집니다. 저는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환청인가? 하지만 엄마의 아픈 모습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혹시 성형수술 약속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다음 생으로 빨리 넘어가야 할 사정이라도? 제 말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5,000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일그러졌습니다. 고모는 얼굴이 굳어져서 말했습니다. 하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 예의 없이. 엄마는 예전처럼 저를 감싸주며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다들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의자 2개를 더 가져왔고 저는 겨우 한두 숟가락 먹었을 때 고모가 또다시 저를 공격했습니다. 하나야. 너 문과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취직도 힘들고 월급도 얼마 안 된다던데. 거기다 대학원까지 간다고. 시간 낭비 아니야.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등어찜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죠. 근데 새삼 생각나네요. 사촌 오빠는 공대 나왔는데 지금쯤 월급 많이 받고 있겠네요. 혹시 서울에 집도 샀어요? 어느 동네? 몇 평? 자가 아니면 전세? 고모는 할 말이 없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5,000원 입금.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선 한 조각을 더 먹었고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고모가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삼촌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또 저를 비꼬았습니다. 하나야. 25살이면 시집갈 때도 됐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없는 거니?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삼촌의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다 삼촌의 아내 때문이잖아요. 삼촌의 아내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 남자친구 유무가 삼촌의 아내와 무슨 상관이에요? 설마 결혼 선물이라도 준비해 주시려고요? 제 말에 삼촌의 아내는 표정이 굳어졌고 얼굴은 파래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 주려고. 이 사람 어때? 삼촌의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쳐다보고는 얕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머리도 수럽고 주름투성이인 이 사람 누구예요? 말씀 안 하셨으면 할머니한테 재혼 상대라도 소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온 가족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분해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겨우 참으며 말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상사고 너보다 10살이나 많아. 물론 한 번 결혼했지만 인생 경험이 많은 남자가 여자한테 더 잘해주는 법이야. 이분은 자가용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엄마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돼. 그들은 이미 저희 엄마의 병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시집 보내서 그들의 아들인 성동이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려고만 했습니다.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성동이 엄마. 하마가 아직 어리고 결혼은 시킬 수 없어요. 저는 삼촌의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삼촌의 아내. 삼촌의 딸 수진이는 16살인가요? 삼촌의 아내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석탄 광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10살 이상 어린 여자애들을 좋아해요. 제가 수진이를 소개해 줄까요? 만약 둘이 잘 되면 삼촌의 아내는 광산 사장의 장모님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삼촌의 아내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얘가 아직 16도 안 됐는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니? 저는 살짝 웃으며 삼촌의 아내를 비꼬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고모가 저한테 10살, 20살 많은 남자와 결혼하라고 할 때는 좋은 일이고
저는 수진이한테 12살 많은 광산 사장을 소개해 주려고 하니 역겨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3자한테 물어봐요. 대체 누가 더 속이 시커먼지.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상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화가 나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버릇없이 자랐습니다. 제 말을 듣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김하나. 내가 선배인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야? 저는 재미있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렇게 큰 멍청이는 처음 봐서. 조금 흥분했어. 수진이는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욕하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해했어. 내 말은 너와 내 엄마. 둘 다 멍청이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너. 왜 날 보고 뚱뚱하다고 하는 거야? 수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통통해서 친척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뚱뚱한 딸이 복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10kg 넘게 살이 빠졌고 다시는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은 아직도 그 옛날 얘기를 들먹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한 목소리로 수진아. 너 어떻게 연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모. 내가 틀린 말 했어. 저는 살짝 엄마의 손을 잡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맞아. 내가 뚱뚱했지. 하지만 적어도 난 여자야. 너처럼 평면 스크린 TV처럼 앞뒤 구분이 안 가는 것과는 달라. 길 걸어갈 때 사람들이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모를 거야.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너를 성동이 형이라고 부르지.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전부 돈. 수진이는 외모에 민감한 나이였습니다. 제 말을 듣고 눈이 빨개지더니 분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할머니는 그릇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그만 시끄럽게 해. 밥이나 먹어. 엄마는 저에게 눈짓으로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다음번에 더 벌어야겠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이다. 다들 잔을 들어 할머니의 장수를 축복하자. 고모는 소주병을 들고 엄마에게 따라주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막았습니다. 엄마는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술은 절대 안 돼요. 고모는 얼굴이 굳어져 맥주캔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맥주 조금만 마셔. 분위기 깨지 말고. 저는 고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주도 술이고 맥주도 술이에요. 고모. 모르셨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모의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김하나. 오늘 무슨 폭탄이라도 먹었니? 우리가 우습게 보여? 맥주 한 잔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설날이고 할머니 생신인데 왜 자꾸 소란을 피워? 온 가족이 합세해서 엄마에게 술을 강요했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신다고 누가 죽는데.
저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여기 항생제 있어요. 한 알씩 먹고 다 같이 맥주 마셔요. 그래야 공평하죠. 저는 태연하게 약을 하나씩 꺼내 사람들의 앞에 놓았습니다. 고모, 고모 것, 삼촌, 삼촌 것, 삼촌 아내 것, 애들 것, 할머니, 할머니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미쳤어. 항생제랑 술 같이 마시면 죽어. 우리 가족 다 죽일 생각이야. 저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너 아까 맥주 마셔도 안 죽는다고 했잖아. 혹시 죽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한 거니? 너처럼 공부 못하는 애도 항생제와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네. 그런데도 우리 엄마한테 억지로 마시라고 강요한 거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 같이 마셔요. 온 가족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그만. 설날인데 그냥 밥이나 먹자. 엄마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나야. 너 그 항생제 어디서 났어? 비타민이에요. 그냥 겁주려고 한 거예요.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야. 너 때문에 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잖아.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신나서 봉투를 뜯었고 두꺼운 돈뭉치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저는 힐끗 쳐다보니 적어도 20장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봉투에는 단 2장뿐이었습니다. 고모는 달콤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빨간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의 70번째 생신이자 설날이에요. 저희 가족의 작은 마음입니다. 봉투를 건넨 후 고모는 엄마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는 세뱃돈 없어요. 엄마는 미리 준비한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고모는 즉시 봉투를 낚아채서 모두 앞에서 열어보았습니다. 금액을 보자마자 고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잖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있느라 남는 돈이 없어요. 예전에는 최소 30만 원씩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돈이 없네요. 고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있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릴 돈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하나한테 세뱃돈 주셨는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세뱃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 5만 원짜리 세뱃돈.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드네요.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은 후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가지고 따지지 마라. 하지만 그 후 할머니는 엄마에게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다 먹었으면 계산하고. 오늘 랍스터 맛있던데 2마리 포장해서 가져다 줘. 내일 또 먹게. 오늘 저녁 식사 비용은 최소 30만 원. 거기에 호주산 랍스터 2마리까지 하면 꽤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엄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절하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성동이 아빠도 없는데. 너는 나를 딸로 생각하지 않는 거니? 식사 한 끼 계산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는 휴대폰을 꽉 쥐고 망설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호주산 랍스터 2마리로 어떻게 되겠어요? 5마리 다 포장하세요. 그리고 식당에 킹크랩이랑 전복. 귀한 물고기도 있던데. 그것도 2마리씩 포장해 드릴게요. 할머니 보양식으로. 웨이터는 즉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이 빛났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충분해. 충분하다고. 잠시 후. 산처럼 쌓인 음식 상자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수진이는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효심이 있네. 효심이 있냐고요. 제가 아주 제대로 효도해 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자. 계산하러. 방을 나오자마자 엄마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나야. 내가 너무 심했다. 그 돈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엄마에게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우리 돈이에요? 엄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설마 내가 그 돈을 다 낼 생각은 아니지.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서 연극을 보러 가요. 저는 웨이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방에 가서 바로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먼저 갈게요. 그 후 저는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휴대폰을 껐습니다. 구석진 곳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엄마에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에게서 전화가 오면 저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그냥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이에게서 카톡 폭탄이 왔습니다. 너 염치도 없니? 효도할 돈이 없으면 허세라도 부리지 마. 쪽팔려.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그럼 내가 계산해. 내 효심을 증명해봐. 내가 호주산 랍스터도 사줄까? 내 얼굴이나 봐. 그럴 자격이나 돼. 화장실에 맛있는 것들 많던데. 내가 1년 내내 사줄게. 수진이는 분해서 부들부들 떨렸지만 몇 분이 지나도 욕설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재미없네. 그 사이 방 안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이 포장했던 음식 상자들을 모두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득을 본 줄 알았는데 스스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모두 할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손발이 떨렸습니다. 웨이터는 계산서를 읽어주었고 그 금액은 10,000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고모와 삼촌의 아내는 마지못해 휴대폰으로 자기 몫을 결제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돈뭉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무거운 음식 봉투를 받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밖에서 고소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1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5만 원 넘게 벌었네요.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아니니?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요? 엄마는 할머니께 5만 원을 드렸고, 그게 엄마 몫의 돈이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엄마가 스스로 괴로워해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아버지 체면을 생각한 것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고모의 아들을 위해 저를 시집 보내라고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는 굳어버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야. 내 말이 맞아. 집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엄마는 방에 들어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야. 새해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토끼 모양의 빨간색 목도리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고, 엄마에게 예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도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 2만 원이 넘어서 망설였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르게 그 목도리를 사주셨던 겁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제 목에 둘러주며 눈에 기쁨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 너무 예쁘다. 올해가 너의 해니까. 이 빨간 목도리로 모든 불운을 막아줄 거야. 우리 딸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서 설날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하나의 이불을 덮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같이 누워 자는 건지. 제 기억 속에 엄마는 언제나 든든하고 포용력 있는 항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어깨에 기대어 있는 엄마는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바깥에서는 폭죽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옛날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새벽 1시쯤. 제가 잠이 들려고 할 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야. 엄마 신장 이식 안 받을래?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안심이야.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에게 엄마는 언제나 제 기댈 곳인데.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돈은 어떻게든 해결될 거예요. 만약 필요하다면 할머니가 사는 집도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 집은 결혼 전부터 아버지의 개인적인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그 집의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저희에게 집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준 결혼 선물이야. 절대 팔아서는 안 돼.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게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만약 삼촌과 수진이가 알게 된다면 분명 문제가 될 테니까요. 설날 이틀째. 삼촌의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모던 스트리트 스타벅스에서 장 대표님을 만나. 늦지 않게 제대로 차려입고 와.
그녀의 뻔뻔함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55분. 저는 스타벅스에 들어갔고 삼촌의 아내가 이미 장 대표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숱이 없어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겼지만 반짝이는 대머리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중년 남자는 저에게 가장 저렴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었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아첨하며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장 대표님. 센스 있으시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아무것도 안 마시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장 대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얼른 변명했습니다. 나는 이미 마셨어. 많이 마시면 잠 못 자. 삼촌의 아내는 맞장 굳혔습니다. 나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천천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일어서서 한 바퀴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키가 168cm는 안 되겠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65요.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작네. 그리고 그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25살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지. 혹시 남자친구 있었어? 처녀는 아니겠지. 사실 나는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내가 대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잠시 봐줄게. 내 전처는 아이를 못 낳았어. 5년 동안 아이 한 명을 못 낳았어. 앞으로 내 주된 임무는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을 못 낳으면 내 아파트 2채랑 고급차는 누가 물려받아. 나는 밖에서 일할 테니 너는 안에서 살림을 해.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야. 내 사정은 내 삼촌의 아내가 말해줬어. 내 엄마가 신장병이 있다고. 신장 이식 비용도 비싸고.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그냥 치료만 하면서 버텨.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결혼하면 너는 장씨 가문의 사람이니까 경중을 잘 가려야 해. 삼촌의 아내는 신나서 끼어들었습니다. 장 대표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야. 내가 장 대표님 눈에 들다니 정말 복 받았어. 앞으로 성동이의 직장 문제도. 장 대표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인데. 내가 처남 직장 문제 당연히 해결해 줘야지. 저는 한 모금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마시고 달콤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 대표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172cm. 아니요. 진짜 키요. 깔창 뺀 키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이렇게 버릇이 없어?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42살. 아직 한창이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성인이 되셨을 때 저는 겨우 기저귀 차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직장을 다니실 때 저는 아직 글씨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삼촌의 아내는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여자한테 더 잘해주는 법이야? 저는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전속력으로 달릴 차례였습니다. 저를 깨끗하지 않다고 놀리셨죠. 대표님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미 무력해졌을 텐데. 속만 빈 깡통처럼요. 장 대표의 얼굴이 가라앉았습니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아직 한창이야. 어른들끼리 이렇게 허세 부리지 마세요. 왜 대표님의 전처가 아이를 못 낳았는지 아세요? 장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검사 다 받았어.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진화론에 따르면 자연이 나쁜 유전자를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키도 작고, 뚱뚱하고, 대머리인데 망상까지 심하시네요. 장 대표는 탁자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사실만 말한 거예요. 삼촌의 아내는 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저보다 반뼘이나 작네요. 저는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2채랑 차 한 대로 왕위를 물려줄 것처럼 말하네요. 중년이 되셨으면 말도 행동도 좀 천천히 하세요. 언제 병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제가 누구랑 결혼하든 우리 엄마는 영원히 우리 엄마예요. 저는 당신이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나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저는 우리 엄마 손이 더러워지는 게 무서워요. 장 대표는 얼굴이 빨개져서 분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아들의 승진 기회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가 소리치며 제게 손을 올렸습니다. 이 계집애. 입 닥쳐. 저는 고개를 기울여 살짝 피했고 제 뺨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번뜩였습니다. 욕 한 번에 5,000원인데 손으로 반격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신이 나서 오른손과 왼손을 휘둘렀고 경쾌한 소리가 삼촌의 아내의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 감히 날 때렸어. 법률에 대해 궁금하면 변호사 영상 좀 봐. 이건 정당 방위라고 해. 나는 아직 약하게 때린 거야. 2대 더 때려야 정당 방위가 넘어가는 거라고. 제 말에 삼촌의 아내는 겁에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저를 팔아넘기려고요. 한낮에 꿈꾸고 있네요. 그렇게 명예와 이득에 목말랐으면 왜 스스로 나서지 않았어요? 아직 폐경도 안 왔는데. 장 대표님 아들을 낳아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장 대표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이 여자. 아직 매력도 넘치는데. 결혼하면 돈 아깝지 않을 거려. 아이를 못 낳아도 괜찮아요. 20대가 넘은 딸도 딸려오니까. 장씨 가문이 후사가 끊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장 대표는 얼굴이 보라색이 되도록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손이 떨려서 찻주전자 뚜껑을 제대로 닫지 못했고 뜨거운 물이 바지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40살이 넘었는데 소변도 못 가리다니. 불쌍하네요.
이번 싸움에서 저는 무려 45,000원을 벌었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삼촌의 아내에게 몇 명 더 소개시켜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선배가 평소처럼 그룹 채팅방에 숙제를 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배라는 이유로 항상 저희에게 보고서를 떠넘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선배. 설날인데 팔 부러지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보고서도 못 쓰고. 혹시 공부도 못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친구들 모임에서 한 명은 저를 항상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비꼬았습니다. 하나야. 너 아직 졸업 못했어. 공부만 하다가 바보 됐나 봐.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바보가 되는 게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환경미화원한테 일거리를 더 늘려주는 것보다는 낫지. 그녀는 분해서 몸을 떨었습니다. 너 나한테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오해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강아지 똥도 치우는데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이겼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전 남자친구가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꼬았습니다. 너 25살인데 아직 남자친구 없어. 아이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야?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집안 유전자가 유통기한이 빨리 끝나서 내가 너를 버린 거야. 빨리 서둘러서 아이 낳아. 안 그러면 너처럼 바람둥이 문어 같은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멍하니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입병이 나서 너한테 욕하면 아파서 못했어. 근데 이제 아니니까. 저는 마지막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는 바빠서 못 가겠어. 다음 결혼식에는 꼭 갈게. 그는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저주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을 했네. 너 같은 조건에는 두 번째 결혼할 기회는 없을 텐데. 슬프다. 그는 분해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한테서는 겨우 8,000원밖에 못 벌었네. 재미없다. 그때부터 저는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욕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육부 5장부터 조상 대대로. 고객이 돈만 지불하면 저는 그들을 깨끗하게 욕해줬습니다. 현실에서도 먹잇감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윗집에서 오물을 버려 저희 집 빨래에 묻었지만 사과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불을 말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란다에서 양꼬치를 구웠습니다. 쯔란이랑 오향 가루랑 흑후추를 잔뜩 뿌려서요. 그 이불은 바비큐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설날 동안 옆집 아이들은 폭죽을 가지고 놀았는데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웃기만 할 뿐 말리지 않았습니다. 폭죽 하나가 제 다리에 맞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발로 차서 돌려줬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었고 할머니는 아이를 달래주며 저를 욕했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와 30분 동안 싸웠고 10,000원을 더 벌었습니다. 저는 매일 벌집의 꿀벌처럼 바쁘게 지냈고 제 통장 잔고는 끊임없이 늘어났습니다. 어느덧 정월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구의 옛 남자친구를 대신 욕해주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힘을 다해 욕을 퍼부어서 큰 돈을 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팥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와 고모, 삼촌의 아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돈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저는 공손하게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곰팡이 핀 해바라기 씨와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급하게 닦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여기에? 엄마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얘기해요. 고모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야. 아직 몰랐구나. 내 엄마가 신장 이식에 딱 맞는 신장을 찾았어. 저는 엄마에게 몸을 돌려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신부전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신장 이식은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기쁨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더욱 깊은 미소를 지었고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내 엄마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을까 봐. 그리고 너에게 짐이 될까 봐 말하지 않은 거야? 할머니는 자비로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나 아빠는 우리 집의 며느리니까. 하나 아빠를 봐서라도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지. 여기 부동산 상속 포기 각서가 있어. 여기에 서명하면 수술비 20만 원은 내가 책임질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하마의 결혼 선물이에요. 저는 돈을 위해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보살처럼 말씀하시네요. 저희 아버지의 집은 지금 최소 10억 원은 넘게 나갑니다. 저희 모녀의 몫은 3분의 2. 즉, 최소 6억 원입니다. 할머니는 20만 원을 던져주고 집 전체를 다 가져가려고 하다니 도둑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따질까 봐 무섭지도 않나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찍으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 할머니다. 너 감히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지만 만약 할머니가 짐승이 된다면 저는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족의 생명을 두고 돈을 계산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모는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야. 이건 내 엄마를 살릴 돈이야. 잘 생각해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어. 삼촌의 아내도 동조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돈을 주는 거야? 은혜도 모르고. 할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20만 원을 감당하겠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명해. 저는 위선적인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증오를 느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네요. 당신들은 짐승만도 못해요. 제가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그 고양이는 저에게 죽은 쥐라도 가져와서 은혜를 갚아요. 저는 눈이 빨개져서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동안 엄마는 매번 명절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3년 동안 아픈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엄마는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할머니가 편하게 살도록 해줬어요. 고모. 옛날에 성동이가 아팠을 때 아버지가 2km 넘게 뛰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줬어요. 삼촌.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아내를 잃을 뻔했을 때 아버지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주고 대신 빚을 갚아줬어요. 당신들 가슴속에 아직 양심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구더기만 가득한가요? 그들의 얼굴은 제 말에 빨개졌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자기가 원해서 한 거지. 저는 그들의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좋은 사람이고.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항상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악하면 저는 더 악해질 거예요. 삼촌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내 입만 살았지. 내 엄마 치료비는 감당 못할걸. 저는 얕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당신들은 20만 원을 이미 준비했겠죠. 친척들은 제가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입이 잘 놀릴 뿐만 아니라 정말 돈도 잘 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켜서 그들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 돈이 우리 엄마 병원비로 충분한지.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10만, 33만 원. 전부 33만 원. 그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조차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보름 동안 번 돈이에요. 돈 버는 법 알고 싶어요. 고모와 삼촌의 아내의 눈은 돈을 본 것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즐겁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쓰레기 같은 당신들에게 비밀을 말해야 하죠? 그들의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할머니는 분해서 몸이 떨렸습니다. 너 말하는 꼴 좀 봐. 우리가 내 어른이야. 저는 경멸하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 어른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려고요. 정말 대담하네요. 치매라도 걸렸어요. 파킨슨병이라도 걸렸나? 20만 원.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 각서.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분해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나 아빠가 죽고 내가 내 딸을 이렇게 가르친 거야? 예전 같았으면 엄마는 저를 혼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엄마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꽉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다 컸어. 이제부터 하마가 내 주인이야. 하마의 뜻이 내 뜻이야. 평생 유순하고 순종적이었던 여자가 갑자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할머니는 화가 나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고모는 더 이상 저를 욕하지 않고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일로 돈을 번 거야? 저는 고모에게 몸을 기울여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눈이 빨개졌네. 보름에 3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그 돈이면 고모 아들 서울에 아파트 사줄 수 있겠다. 고모의 눈에는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탐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똑히 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밀 알고 싶어요. 고모는 어른인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관리해 줄게. 저는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쌀포대 40kg짜리를 메고 맨발로 2km 떨어진 병원까지 10분 안에 뛰어오세요. 그러면 말해줄게요. 고모의 얼굴은 빨개졌고 분해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저는 눈물을 살짝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도 고모에게 보상을 요구한 적 없어요. 제 말에 고모는 입술이 계속 떨렸고 제 날카로운 눈빛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행동하게 두지 않았을 거야. 못된 것.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아요. 할머니. 그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죠. 마음껏 즐기세요. 할머니한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소송을 걸어 그 집을 다시 찾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이 동그래졌고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 감히.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삼촌의 아내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해서 몸이 떨렸습니다. 하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여러분을 배웅하려면 개 잡는 팀을 불러야겠네. 문이 닫히자마자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야. 그 돈 어디서 났어?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저는 엄마를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그 사람들한테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지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이제 하나 너밖에 없어.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시스템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행운이 있다니. 그래서 내 성격이 변했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들을 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불편할까 봐 참았어요. 아빠도 옛날에 그들을 정말 사랑했고, 저도 아빠랑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엄마는 눈이 빨개졌고,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너무 약했어. 이제부터는 내 말 들을게. 그날 밤.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어서 선배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 후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 좀 번거로울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신장 이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증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중년 여성인데 죽기 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유언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상태가 위독해서 언제든지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도 교수님께 휴가를 요청했고 교수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5만 원을 보내주셨고 돈이 부족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엄격하고 잘 웃지 않는 분인데 마음은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데 남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드렸지만 그 감사함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서류를 보내주자 그는 바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쫓아냈고 그는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할머니 집 빼앗으려고 해. 그게 내가 손녀로서 할 짓이야. 저는 답장했습니다. 소송 끝나면 할머니는 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효도할 기회 많을 테니 마음껏 효도해.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방 없는데. 저는 답장했습니다. 2층 침대 사서 내 방에 넣어. 할머니랑 24시간 같이 있어. 그녀는 분해서 여러 통의 욕설을 보냈지만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온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을 도발했습니다. 개인 공간 없어질까 봐 무서워. 자유를 빼앗길까 봐 무서워. 더 재미있겠네. 나는 그 광경이 벌써 기대돼. 수진이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돈이 체면보다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큰 먹잇감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날들은 길었습니다. 할머니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친척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원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좋아요. 돈이 또 스스로 찾아왔네요. 저는 그들과 몇 번의 말싸움을 벌였고 매번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삼촌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내 할머니야. 왜 이렇게 할머니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삼촌 엄마가 그런 거예요. 이중적인 뜻을 담은 제 말에 삼촌의 얼굴은 파랬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삼촌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의 신장 이식 수술이 드디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거부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큰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저는 모든 힘을 다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산만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술 5일 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제가 가장 잘하는 무대였고 제 연기력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가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옛날에 받은 보상금은 할머니가 서명해서 받은 것이고 검은 글씨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 쓴 돈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병원도 할머니가 입원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가 간호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시댁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 도시에서 2번 다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엄마가 아플 때를 이용해 20만 원으로 상속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변호사 선배가 정월대보름에 녹음한 파일을 틀자 그들은 모두 폭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례한 것. 감히 녹음을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태연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몸에는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가 비열하다면 그건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분해서 몸이 떨렸습니다.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욕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은 저희 모녀에게 돌아가고 저희는 할머니에게 시세에 맞는 3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할머니는 돈을 빛의 속도로 받았습니다. 서명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경고했던 대로 할머니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계산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누가 늙은 노인에게 손을 대고 싶겠어요. 결국 할머니는 집에서 버텼습니다. 수진이는 신이 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하나. 이번엔 내가 졌네. 돈은 줬는데 집은 못 가져가잖아. 할머니를 쫓아내봐. 사람의 인생은 길어. 10년. 20년 기다리면 그 집은 내 것이 되겠지.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할머니가 저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산 새 아이패드를 자랑했습니다. 제 몸에 피가 끓었지만 저는 가볍게 답장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이 끈끈하네. 할머니는 곧 집에서 나갈 거고 그러면 너는 밤낮으로 효도할 기회가 생길 거야. 그때도 웃을 수 있을지 두고 볼게. 저는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위층이 급매로 싸게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집을 사고 젊은 남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세를 줬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았습니다. 할머니가 잠들려고 하면 위층에서 웃음소리, 음악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심지어 술병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따지러 갔지만 오히려 욕만 잔뜩 얻어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도 형식적으로 주의만 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할머니가 안 나간다고 신고했을 때 할머니는 나이 핑계를 대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 젊은이들은 다시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 집주인을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했지만 새 집주인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어요? 우리는 3년 계약을 했는거려.
집주인은 신뢰를 지켜야 하잖아요. 한 달 후,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불면증이 지속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의 이웃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그들의 파티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한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게 대하고 나쁜 사람한테는 더 나쁘게 대하는 게 제 철학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옛날의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억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저는 자물쇠를 교체하고 할머니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노를 사귀며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효자 아들과 효녀 딸 중 누구의 집으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고 아무도 그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고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얼굴이 빨개져서 싸웠습니다. 효녀는 효자에게 양육비를 받았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효자는 효녀가 큰딸인데 무정하고 무책임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더러운 이야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싸우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죠? 그들은 저희 모녀를 착취할 때만 뭉쳤습니다. 이득이 없어지자마자 서로 물고 뜯었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종이처럼 약해서 살짝만 찌르면 부서지는 겁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으로 효자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절대 같은 방에서 자지 않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것보다 더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그 충격 이후로 할머니는 급격하게 쇠약해졌고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로는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건강했을 때도 미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할머니의 냄새를 역겨워했고 결국 할머니를 위한 방을 따로 빌려줬습니다. 효자와 효녀는 번갈아 가며 밥을 가져다 주었고 까먹으면 할머니는 굶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효자는 간병인을 고용해 할머니를 씻겼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간병인에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노인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뼈만 남았고 옛날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너만이 진짜 효녀라는 것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랑 같이 살자. 할머니는 침대 발치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직 돈이 조금 남았어. 엄마는 단호하게 손을 뺐고 밥그릇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 아빠 체면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지금 아파서 할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저는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요. 할머니는 입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웃었습니다. 이제 후회되세요. 아쉽지만 너무 늦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저희 모녀를 비췄고 할머니의 침대는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이 10평짜리 방에서 사세요. 할머니의 효도하는 아들, 딸들을 기다리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의 업보가 할머니를 짓누를 거예요. 그게 할머니가 받아야 할 대가예요. 저는 조금도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3개월 후, 옛집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었고 100평짜리 아파트 2채와 6억 원의 현금을 보상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효자와 효녀는 피를 토할 뻔했습니다. 옛날에 그토록 집을 차지하려고 했으면서 이제는 그냥 쳐다만 봐야 했고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시스템이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시스템이 없어도 저는 계속 싸울 거고,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겁니다. 에필로그. 할머니는 그 후로 3년 넘게 더 사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공무원이 되어 있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빚도 없었습니다. 성동이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아내에게 기대어 게임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공부를 게을리하다가 평범한 전문대학에 겨우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전 임신을 했고,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도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화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새를 사는 것이었고 차는 빌린 것이었고 빚만 산더미였습니다. 22살의 수진이는 이미 이혼녀가 되었고 더 이상 저를 비웃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고모는 아들이 한 명뿐이었는데 항상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했지만 돈을 벌어도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시무룩해져서 부모님을 탓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후 고모는 뻔뻔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야. 성동이가 집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너 돈 많지? 빌려줘.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10억 원. 아니면 8억 원이라도.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고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모. 60살이 다 되어서 정신이 나갔어요. 뇌가 쪼그라들었나? 8억 원은커녕 800원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강렬한 햇살이 제 몸을 감쌌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한 전사 김하나였습니다. 다시는 옛날의 소심한 아이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